나는 회사에서 잘렸어. 구조조정 당했어. 주방 보조로라도 써줘. 튀김기계 하나는 잘 다루잖아. 예정을 생각해서. 당신은 나를 기름 냄새 난다고, 격에 맞지 않다고 이혼을 강요하고 아이들 양육권을 빼앗아갔지. 이제 나한테 양육권을 넘겨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의 끝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계신가요? 창밖에 어둠이 내리고 집안이 조용해지는 이 시간이면 괜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누군가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지는 그런 밤 말이에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시장 한 구석에서 꽈배기를 튀기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부족해서 새벽마다 일어났던 사람. 손등에 기름이 튀어 물집이 잡혀도 반죽을 놓지 않았던 사람. 사랑이라 믿었던 말들에 마음이 베이고 또 베어도 아이들 얼굴 하나 보고 다시 일어났던 사람.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믿었던 남편이 등을 돌렸습니다. 기름 냄새 난다며, 격이 다르다며, 냉정하게, 이주 냉정하게, 조강지처를 내쳤습니다. 아이들 손을 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더군요. 기름 냄새 때문에 버림받은 그 여인이 결국 그 기름 냄새로 세상을 뒤집어 놓게 됩니다. 자, 이제 조용히, 천천히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버텨야 하나? 그런데 그 이렇게까지가 결국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버텨낸 시간만큼 사람은 깊어지니까요. 본 사연을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본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천천히 들어주세요.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숨을 고르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늘은 먹물처럼 검고 골목 가로등은 안개 속에서 흐릿하게 번져 있습니다. 이 도시의 누군가는 아직 꿈을 꾸고 있을 시간에 저는 이미 두 발을 마루에 내딛고 있었습니다. 발바닥이 닿는 차가운 장판의 감촉. 그 차가움이 잠을 깨우는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알람 소리보다 몸이 먼저 깨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매일이 그랬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눈이 떠졌어요. 시계가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났냐고요?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큰애는 중학교 2학년이었고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큰아이가 수학을 따라가지 못해서 학원을 보내야 했습니다. 선생님한테 불려가 어머니, 이 아이 수학 기초가 너무 부족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날, 저는 집에 돌아오는 내내 어금니를 깨물었어요. 그 말이 아이한테 하는 말인지 저한테 하는 말인지 구분이 가지 않아서요. 둘째는 또 영어 학원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다닌다고, 자기만 못 다닌다고. 그 말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빠듯했습니다. 살림에 아이들 학원비에, 월세에.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항상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시장에서 꽈배기를 팔면 하루에 몇만 원이라도 된다고, 학원비 한 과목은 될 수 있다고. 처음엔 남편이 말렸어요. 내가 못 먹여 살린다는 거야? 창피하게.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창피한 게 나인지 남편인지. 저는 그냥 나갔어요. 말없이. 앞치마를 들고 리어카를 끌고. 아이들 학원비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부엌으로 들어서면 하얗게 쌓인 밀가루 포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채를 꺼내 밀가루를 내리기 시작하면 사각, 사각, 사각. 가늘게 떨어지는 흰 가루가 새벽 공기 속에서 먼지처럼 부유했지요. 아침마다 그 가루가 제 손목 위에, 앞치마 위에, 눈썹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한 물을 붓고
소금을 한 꼬집 넣고 그리고 손으로 반죽을 치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뭉글뭉글하던 것이 조금씩 제 손 모양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밀고 접고 누르고 반죽이 숨을 쉬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살아있는 것처럼 탄력이 느껴지는 그 순간. 저는 그 순간이 참 좋았습니다. 안방에서 남편이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또 이 시간에 나가? 흥, 오늘 장날이야. 많이 팔릴 거야. 아침밥 챙겨 아이들 먹이고 드세요. 뒤도 안 돌아보고 대답했습니다. 돌아볼 필요가 없었어요. 눈 감고도 그 표정이 그려졌으니까요. 귀찮다는 듯 입술을 다물고 다시 이불 속으로 몸을 구기는 그 모습이요. 그랬어. 방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반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밀고 접고 누르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오늘 100개를 팔면 얼마, 재료비 빼면 얼마, 큰애 수학 학원비 빼면 얼마. 그 계산이 반죽 치대는 리듬과 맞아떨어졌어요. 시장 골목에 도착하면 세상은 이미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생선 장수 아저씨는 얼음 위에 고등어를 펼쳐놓고 있었고 나물 파는 할머니는 보자기 위에 쑥과 달래를 정성껏 늘어놓고 계셨지요. 국밥집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연기가 골목 하늘을 옅게 덮고 있었고 어디선가 김치 익는 새콤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리어카에 튀김솥을 내리고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달궈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그 시간이 좋았어요. 솥을 바라보며 기름 표면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 지켜보는 그 고요한 순간이요. 젓가락을 살짝 담갔을 때 기포가 작게, 그러나 부지런히 올라오면 됩니다. 너무 빠르면 겁만 타고 너무 느리면 기름을 머금어 버리지요. 그 미묘한 차이를 몸이 기억하기까지 저는 3년이 걸렸습니다. 반죽을 두 손으로 길게 늘이고 꼬아서 기름 속에 넣는 순간 지글지글지글 그 소리가 참 경쾌했습니다. 갓 튀겨낸 꽈배기를 건져내면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게 마치 보석 같았지요. 아줌마, 꽈배기 2개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애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어이구, 학교 늦겠다. 빨리 먹어야 해. 네. 아줌마 꽈배기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나도 모르게 하나를 더 종이봉투에 넣었습니다. 우리 둘째 얼굴이 겹쳐 보였거든요. 쉿.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아이가 두 눈을 반짝이며 뛰어갔습니다. 그 웃음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그 웃음 하나로 새벽 4시의 피로를 다 씻어냈어요. 오늘 얼마 팔았나 보다 그 웃음이 더 컸습니다. 우리 큰애도 둘째도 저 아이처럼 웃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학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엄마 걱정은 하나도 모르는 채로 크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집에 돌아오는 길부터였어요. 앞치마를 시장 리어카 아래 숨겨놓고 와도 소용없었어요. 튀김 기름은 천에 깊이 배어드니까요. 머리카락 속까지 파고든 그 냄새는 3번을 빨아도 쉬 가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남편이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다 코를 찡그렸습니다. 딱 그 표정이요. 눈썹을 살짝 올리고 입술 한쪽을 비틀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그 동작. 또 그 냄새. 말이 짧을수록 더 뾰족하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씻고 올게. 씻어도 나.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바꿨어요. 더 이상의 말도 더 이상의 시선도 없었지요. 저는 조용히 욕실 문을 닫았습니다.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소리 속에서 저는 한참을 그냥 서 있었어요. 눈을 감고 가만히.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아이들 학원비 댈 수 있으면 됐어.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것만 붙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름 냄새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부부 동반 모임에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르지 않은 게 아니라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격 떨어진다는 말과 함께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등에 새로 잡힌 물집이 아물기도 전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더니 넥타이를 풀면서 무심코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회사 부부 동반 모임 있어. 저는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부부 동반. 그 두 글자가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나도 가는 거야? 뭐 부부 동반이니까. 그는 넥타이를 소파에 던지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답치고는 참 성의 없었지만 저는 그걸 예스로 받아들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옷장을 열었습니다. 시장 앞치마, 낡은 면 바지, 겨울 코트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다음 날 시장에서 조금 일찍 철수했습니다. 팔다 남은 꽈배기를 이웃 상인들한테 나눠주고 버스를 탔어요.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남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손을 뻗었다가 몇 번이나 집어넣다가 결국 샀어요. 이게 사치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했어요. 남편 옆에 서도 되는 아내로 보이고 싶었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했어요. 거울 앞에서 아이라인도 그어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한 번 지우고 다시 그었지요. 그리고 샤워를 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배어 있을까봐 샴푸를 2번, 비누를 3번 칠했습니다. 코를 박고 옷 냄새를 맡아봤어요. 괜찮았습니다. 다시 맡아봤어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한 여인이 자기 몸의 냄새를 3번씩이나 확인하는 이 장면이 누군가에게 오래, 깊이,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아온 사람만이 하는 행동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불쾌함이 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몸에 밴 것이지요. 오후 5시, 남편이 넥타이를 고쳐 매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 원피스에 작은 귀걸이를 달고 친구에게 빌린 핸드백까지 챙긴 채로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 시선이 한 2초쯤 됐을까요?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려 구두를 신기 시작했습니다. 나 먼저 가 있을게. 당신은, 그가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은 안 와도 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거기 좀 괜찮은 사람들 많이 오거든. 괜히 가서 격 떨어뜨리지 말고. 격 떨어뜨린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붙잡아 보려다 그냥 놓아버렸어요. 격이 뭔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면 뭐해. 현관문이 탕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 위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새 원피스를 입은 채로, 핸드백을 손에 쥔 채로, 귀걸이를 단 채로, 어디에도 가지 못한 채로, 한참이 지나서 저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들 방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큰애가 뭔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밀가루 포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묻었어요. 밀가루 냄새가 났습니다. 익숙한 냄새. 매일 맡아온 그 냄새.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며칠 뒤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날 모임 사진을 우연히 남편 핸드폰에서 봤어요. 단체 사진 속 남편 옆에 서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었지요. 카페를 운영한다고. 도심 한복판에 인테리어가 예쁜 카페를요. 향수 냄새가 날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닫았습니다.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미 불을 끈 채로 누워 있었어요.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여보, 저는 조용히 불렀어요. 왜? 그 사람이랑 오래됐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그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하나의 대답이었습니다. 나한테 기름 냄새 난다고 했잖아. 그 사람은 무슨 냄새나? 또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천장이 보이지 않게. 그 어둠 속에서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진 손. 물집이 아물다 다시 잡힌 손. 기름이 스며들어 쉽게 가시지 않는 손. 이 손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댔습니다. 이 손이 잘못된 건가? 그로부터 사흘 뒤 남편이 식탁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아이들이 학교 간 시간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첫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이 막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가슴이 기름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면서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딱 0.5초 동안. 그리고 다시 굳어졌어요. 그 0.5초가 제게는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렸어요. 이 자존심 하나 버리고 그 남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못해. 난 이혼 못해. 남편이 서류를 내밀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 놓인 그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왜?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당신도 알잖아. 큰애 지금 사춘기야. 이 나이에 부모 이혼하면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요즘 세상에 이혼이 무슨 대수야. 대수지. 우리 애들한테는 대수야. 저는 식탁을 짚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당신이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눈 감을게. 그냥 집에 들어와. 아이들 앞에서 아빠 노릇만 해줘. 그것만 해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도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22회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살아온 남자한테 다른 여자를 만나도 좋으니 아빠 노릇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비루한 말인지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했어요. 아이들 때문에.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해? 부탁이야. 제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앞에 섰습니다. 20년 넘게 살았어. 같이 고생도 했고. 내가 시장에서 꽈배기 팔아서 애들 학원 보냈어. 당신 뒷바라지 했어.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야? 지난 일 얘기해서 뭐해? 지난 일이 아니야.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저 자신도 놀랐어요. 그게 우리 살아온 거야. 그게 우리 아이들이야.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지쳤어. 당신이랑 사는 거에 지쳤다고. 나한테 지친 게 아니잖아. 다른 사람이 생긴 거잖아. 솔직하게 말해.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복 재킷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여보, 여보. 그가 구두를 신었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잡았어요. 제발, 애들 생각만 해줘. 애들만 생각해줘. 그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획.
그 동작이 얼마나 매몰찼는지 제가 팔을 잡았던 자리가 시큰했습니다. 손 놔. 여보. 손 놓으라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닫혔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들어오다 안 들어오다 했어요. 연락도 없이 며칠 집에 들어오지 않다가 어느 날 새벽에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쓰러지곤 했지요. 저는 그 시간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은 아이들이 잠든 후에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나 진짜로 한 번만 생각해봐. 남편이 TV를 봤습니다. 이혼하면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 큰애 있잖아. 요즘 학교에서 왕따 문제도 좀 있어. 이럴 때 아빠가 있어야지. 당신도 애들 좋아하잖아. 애들이 아빠 좋아하는 거 알잖아. 남편이 리모컨 볼륨을 높였습니다. 저는 그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TV 앞에, 그 사람 발 앞에, 한 번만 더 생각해줘. 남편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요. 불쾌하다는 눈빛이었어요. 귀찮다는 눈빛. 이 여자가 참 즐긴다는 눈빛. 일어나. 여보. 창피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일어나. 창피해도 돼. 나 창피해도 돼. 애들만 제대로 크면 돼.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저는 정말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창피해도 됩니다. 무릎 꿇어도 됩니다. 이 사람이 날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아이들만 제대로 크면. 그런데요. 남편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변호사한테 연락해. 서류 다시 보낼 테니까. 그것도 모자랐는지. 그는 가게 보증금도 가져갔습니다. 처음 가게를 차릴 때 서류 같은 건 잘 모른다고 그냥 미뤄뒀었지요. 명의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법원에서 나온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가게는 그의 것. 아이들은요. 아이들 양육권은요. 소득이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이 있었어요. 저는 시장 노점상이었고요. 아이들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날 법원 복도에서 벽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이들이 내 곁을 떠난다는 게, 그게 가게 보증금보다 이혼 자체보다 더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여인숙의 짐을 풀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천장에 얼룩이 있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새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큰애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어디 있어? 보고 싶어.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멈췄어요. 멈추고 나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 아이들을 되찾는다. 그 두 줄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줄이요. 그날 밤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저는 트럭 한 대를 빌렸습니다. 낡고 녹슨 1톤 트럭을요. 이번엔 내가 사장이야. 그 말을 했을 때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꽈배기로는 안 되겠더군요. 세상이 달라진 만큼 나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 달라짐이 72시간의 기다림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실패했습니다. 냉장고 속에서 하룻밤을 보낸 숙성 반죽은 제가 아는 반죽과 달랐어요. 더 단단하고 더 차갑고 기름에 넣으면 퍼지지 않고 수축했습니다. 속이 안 익거나 겉이 타거나. 버린 반죽이 얼마인지 몰랐어요. 여인숙 방 구석 작은 전기레인지 앞에서 저는 밤새 반죽을 치대고 또 치댔습니다.
방이 좁아 환기가 안 됐고 기름 냄새가 방 안에 꽉 찼어요. 여인숙 주인이 2번이나 노크를 했습니다. 냄새 난다고 다른 손님들이 뭐라 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씩 바꿔봤어요. 물의 온도를 달리하고 숙성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고 기름 온도를 조정하고 수첩은 금세 빽빽해졌습니다. 숫자와 메모들로 성공과 실패의 기록들로. 그러다 버터를 떠올렸습니다. 반죽을 얇게 밀어 버터를 바르고 접고 다시 밀고 다시 접고 크루아상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그걸 꽈배기에 적용하면 어떨까? 밤새 했습니다. 반죽을 밀고 버터를 바르고 접고 냉장고에 넣고 1시간 기다리고 꺼내서 또 밀고 또 접고 72시간 3일 후 기름 속에 넣었습니다. 지글지글지글 소리가 달랐어요. 더 풍성한 소리였습니다. 건전했습니다. 겉면이 달랐어요. 층층이 결이 보였습니다. 얇은 겹겹의 층이 꽈배기 표면 위에서 바스락거렸어요. 손으로 뜯어봤습니다. 그 안이 촉촉했습니다. 버터의 향이 훅 올라왔어요. 한 입 먹었습니다. 겉은 바삭, 속은 부드럽고 촉촉한데 버터 향이 입안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래 씹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여인숙 방에서 저는 그 꽈배기 하나를 들고 울었습니다. 3일 동안 잠 못 자고 매달린 시간들 때문에, 그리고 이게 됐다는 안도감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빨리 아이들한테 이 맛을 보여주고 싶어서. 다음 날 트럭 앞에 줄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5명, 그 다음엔 10명. 어느 순간 100m짜리 줄이 생겼어요. 저는 트럭 안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한 기름 냄새 이게 세상에서 제일 향기로운 냄새야. 아무도 없는 트럭 안에서 저는 그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그게 원망인지 다짐인지 저도 몰랐어요. 그로부터 석 달 뒤, 방송국 카메라가 시장 골목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나간 그날 밤, 저한테는 2가지 문자가 왔습니다. 하나는 백화점 팝업 스토어 제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래전에 지워버린 줄 알았던 번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렌즈가 가까이 오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저는 그냥 하던 대로 했어요. 반죽을 치대고, 기름에 꽈배기를 넣고, 건져내고, 설탕을 뿌리고. 대표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거요. 그리고 기름 온도요. 기자가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어요. 농담이 아니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은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 온도를 붙들고 있을 수 있었고, 기름 온도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어요. 방송이 나간 그날 밤, 2개의 문자가 왔습니다. 하나는 백화점 팝업 스토어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지운 줄 알았는데 저어지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방송 봤어. 잘 됐네. 대단하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가 지웠어요. 3번을 그랬습니다. 결국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낼 말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팝업 스토어, 전국 가맹점, SNS에 붙은 K디저트라는 말. 외국 관광객들이 손가락으로 꽈배기를 가리키며 사갔고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인증샷을 찍어 올렸습니다.
전국 100호점. 그 숫자가 현실이 되던 날, 저는 간판 앞에 섰습니다. 제 이름이 달려 있었어요. 오래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은 이미 여인숙 방에서 밀가루 포대에 얼굴을 묻고 차가운 트럭 짐칸에서 다 쏟아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담담했습니다. 기쁘긴 했는데 마음 한구석이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의 이름이 뭔지 알았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간판 앞에 아이들과 함께 했으면 그 생각 하나가 성공의 자리를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큰애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방송 봤어. 축하해. 유명해졌네. 아이 목소리가 어른스러워져 있었어요. 그래. 엄마 좀 유명해졌지. 잘 됐다. 그 짧은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가 남았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본사 사무실에 예약 없는 손님이 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파일을 덮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 기름때가 묻은 채로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냄새가 먼저 들어왔어요. 식용유 냄새, 그리고 담배 냄새, 오래된 옷에서 나는 냄새. 저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냄새 난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이 냄새를 달고 서 있구나. 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카락에 흰 것이 섞였더군요.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고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예전에 꼿꼿하던 어깨가 안으로 말려 있었고 구두코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감정이 뭔가 올라오려다 가라앉았어요. 파도가 치다 멈춘 것처럼. 여보. 그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다 스스로 고쳐 말했어요. 아니, 대표님. 그 한마디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오갔는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 그냥 주저앉은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 잘렸어.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구조 조정이라고. 나이 든 사람들부터 자르더라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래로 도시가 보였어요. 퇴직금으로 치킨집 차렸어. 아는 사람한테 좀 빌리고. 저는 손끝으로 책상 모서리를 짚었어요. 6개월 했는데 망했어.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그 사람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눈을 피했어요. 갔어. 나 망하고 나서.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통쾌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름 냄새 난다고 등 돌린 사람이 돈 냄새 사라지자 또 등 돌린 거니까요. 갈 데가 없어.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나 안 찾더라. 다 컸다고. 대학 가고 바빠서.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 튀김기계 하나는 잘 다루잖아.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어요. 주방 보조로라도 써줘. 월급 많이 안 받아도 돼. 그냥 일할 때가 있으면 해. 주방 보조. 이 남자가 한때 격 떨어진다며 저를 모임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가 한때 기름 냄새 쩐다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 남자가 무릎 꿇은 저한테 팔을 획 뿌리치며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서
주방 보조를 시켜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돌고 돌아 가장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마주치는 날이요.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용서 같은 건 없었어요. 불쌍하다는 마음도 솔직히 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망한 건 그 사람이 선택한 결과였고, 저는 그 결과에 함께할 의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득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너졌고, 아이들 아빠고, 아이들은 앞으로도 아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애가 한 번은 전화해서 그랬거든요. 엄마, 나 아빠가 가끔 보고 싶어. 이상한 거야? 그 말이 아직 가슴에 박혀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 처음 트럭을 끌고 나오던 그 골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못해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래는 할 수 있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 조건 들어줄 수 있어요? 용서는 못해요.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났어요. 째깍, 째깍, 째깍. 그는 고개를 들고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거래는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나왔을 때 저 자신도 이 말을 언제 준비했는지 몰랐습니다. 아마 오래전부터였을 거예요. 집 나올 때부터. 아이들 문자를 볼 때마다, 큰애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작은애가 아빠 얘기를 꺼낼 때마다. 그 순간들이 쌓여서 이 말이 된 것 같았습니다. 들어볼게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나한테 아이들 양육권 넘겨줘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법적으로 다시 정리해요. 아이들이 나한테 올 수 있도록. 내가 법적 양육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조건이에요. 그가 입술을 닫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대신 당신한테 일자리 줄게요. 주방 보조는 아니에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재료 유통 관리 쪽으로 자리 하나 만들어 줄게요. 당신 경력에 맞게. 월급은 그쪽 시세로. 대신 조용히 성실하게. 눈에 띄는 짓 하지 말고. 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왜? 그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줘?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에요. 그 말이 참 간단했습니다. 복잡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 그게 전부였어요. 원망도 있고 아직 다 삭지 않은 분노도 있고 다시는 이 사람 얼굴 보기 싫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큰애가 한 번은 나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가끔 보고 싶다고.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이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였냐고 물으면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아빠를 그리워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마음을 모른 척할 수가 없어요. 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었냐고요? 조금은 들었습니다. 조금만요. 하지만 그 조금이 이 결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인해요. 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서류였어요. 양육권 변경 동의서. 변호사와 몇 주 전부터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 찾아올 것 같았거든요. 확신은 없었지만 준비는 해뒀습니다. 그는 그 서류를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펜 줘. 저는 펜을 건넸습니다.
그가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탁! 그 소리가 예전 이혼 도장 찍던 소리와 달랐습니다. 예전 그 소리는 뭔가가 끝나는 소리였는데, 이번 소리는 뭔가가 시작되는 소리 같았어요. 그가 서류를 밀었습니다. 저는 받아들었어요. 일은 다음 주부터 출근하면 돼요. 총무팀에 얘기해 둘게요. 고마워. 그 두 글자가 참 오래 걸려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냄새 나니까 나가주세요.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그 말의 뜻을 헤아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그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오래전에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무릎 꿇었던 나에게, 샤워를 3번 하며 냄새를 지우려 했던 나에게, 기름 냄새가 부끄러워 옷깃을 여미던 나에게, 이제 됐다. 이제 그 시간은 끝났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다 문 손잡이 앞에서 한 번 멈췄어요.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잘 됐다. 진짜로.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어요. 저는 그 닫힌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냐고요? 아팠습니다. 조금은요. 하지만 그 아픔이 예전의 그 아픔과 달랐어요. 예전의 아픔은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이번의 아픔은 오래된 흉터 위를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프긴 한데 그 아픔이 곧 치유의 증거이니까요. 그날 저녁, 큰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왜? 그냥 보고 싶어서. 나도. 다음 주 주말에 올래 동생과 같이?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정말? 응. 엄마 집으로 와. 꽈배기 만들어줄게. 72시간짜리. 아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어요.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부엌에서 늦은 저녁 뭔가를 튀기는 냄새가. 저는 그 냄새를 한껏 들이마셨습니다. 눈을 감고.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온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이 모든 것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기름 냄새 난다며 등을 돌렸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격이 다르다며 문을 닫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강지처를 내치고 홀로 떠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한 여인이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가정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런데요, 세상은 참 돌고 돕니다. 기름 냄새로 버림받은 사람이 기름 냄새로 세상을 뒤집었고, 격이 높다 했던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쉽게 오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거래는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않기 위해. 그 선택이 맞는 건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압니다. 그 여인이 마지막에 지킨 것은 분노가 아니라 아이들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게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람이게 만들었다는 걸요. 여러분, 혹시 오늘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주저앉으셨나요? 내가 하는 일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으셨나요? 괜찮습니다. 당신 손에 묻은 냄새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흙 냄새든 기름 냄새든 땀 냄새든 그건 당신이 오늘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쌓여서 언젠가 당신만의 이야기가 됩니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이야기가요. 그 여인은 지금도 새벽 4시에 눈을 뜹니다. 알람도 없이.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 게 있어요.
차가운 장판에 발을 딛고 부엌으로 걸어가면서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이 와 있거든요. 큰애는 밀가루 채치는 걸 거들고 둘째는 옆에 앉아 뭔가를 먹고 있습니다. 기름이 달궈지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면 아이들이 코를 벌름거리며 말하지요. 엄마, 이 냄새 진짜 좋다. 저는 그 말에 소리 없이 웃습니다. 그래. 이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향기로운 냄새야. 여러분의 따뜻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본 영상에 공감하고 위로 받으셨다면 제 행복입니다. 혹 간직하고 있는 사연이나 의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연은 AI 기술을 활용한 순수 창작물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당신의 반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따뜻하고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